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FOMC에 대한 발언들이 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유럽 증시가 많이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그 폭등 마무리가 된 이후에 미국 증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상승세로 계속 이어갔는데, 자, FOMC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에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기자회견 직후에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거듭하다 보니까 서학개미들, 즉 미국에 투자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2조 원이나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도 오랜 기간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 1월달 들어서 1월 3일부터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단기적인 그 기간 동안에 12조라는 큰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개인들이 좋아했었던 종목들은 어떤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적정 주가가 45만원 정도 될 것이다, 또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부담스럽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상이 아니라 뭐 따상상 상상 막 그렇게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조금은 이제 식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증시가 하락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과연 여기에다가 희망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지 또 우려감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자, 해외 증시 뭐 간밤에 보면서 야, 오늘은 이제 폭등인데 야, 드디어 역시 상승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장 막판 딱 보고 나니까 오씨 이게 뭐야 이런 느낌 딱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뭐 특히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2% 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영국도 1.3% 올라갔죠. 이제 유럽 증시가 이제 미국보다 먼저 시작하고 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경우에는 뭔가 대단한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 역시나 아니 다를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강하게 상승합니다. 뭐 장중에는 2.8%, 3% 그 정도 가까이 나스닥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 다우지수 나스닥 할 거 없이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세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그래도 악재가 좀 소화되는 국면이 가는구나. FOMC가 이제 끝나면서 뭔가 선물을 좀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 막판 한 2시 반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지나가면서 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갑자기 마이너스까지 훅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거다 하면서 다시 올려가지고 보합 수준을 마무리가 좀 되긴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8%, 나스닥이 플러스 0.0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움직인 거 없이 마무리된 건데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부분이 또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급반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었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이용해서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FOMC의 발언이 이렇게 해석하면은 괜찮은데 저렇게 해석하면 또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약간 혼조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FOMC 재료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FOMC의 그런 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점에서 파월 의장의 언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여러 번 인상하더라도 고용에는 별 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준의 그동안의 입장은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즉 실업률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즉 고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커진 거죠.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이 파월 의장 이전에 있었던 옐런 의장, 네, 지금은 재무부 장관인가요? 네, 이 옐런 의장 때부터 이 실업률을 지표로 한 그런 금리 인상 그런 포지션들을 많이 좀 가져왔었는데 일단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대체적인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용이라는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라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금리를 여러 번 올리는 거랑 일자리 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좀 줄어들게 된다라면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용과 완전히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별다른 타격이 지금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계속 성장함에 따른 그런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더라도 이 실적 증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금융 비용에 대한 부분의 부담보다도 일단은 기업 실적들 증가와 그 다음에 고용 지표의 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곧 적절해질 것이다. 뭐 그 시기가 이제 3월 정도가 될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동결을 했죠. 1월달 금리는 동결을 했고 그 다음에 3월에 금리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네, 그 다음에 조건이 만약에 된다라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뭐 별다른 거 없었잖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냥 끝났거나 뭐 그랬으면은 그냥 그렇게 말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말을 좀 덧붙이게 되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었다. 네. 그리고 가격 상승은 이제 더 광범위해져서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미국의 어떤 근간이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이제 또 부담을 줬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실질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고용이라든지 또는 임금 인상이라든지 즉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죠. 그러니까 뭐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가다가 이제 서비스까지도 이제 늘어난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임금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배경으로 놓고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차 대조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대차대표 축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선을 그은 건 있어요. 금리 인상 과정이 시작된 뒤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일단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양적 긴축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았어.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했던 건 뭐예요? 3월까지는 테이퍼링, 3월에 금리 인상. 그래서 올해는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상 될 수 있다. 자, 좋아. 여기까지 인정하겠어. 그럼 양적 긴축은 언제 일어나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 뒤에 일어날 것이야. 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적절한 시기에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서는 이제 연말 정도에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적절한 시기, 이 적절한 시기가 그래서 언젠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또 같이 덧붙였단 말이죠. 즉 구체적인 시점과 속도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의 시기를 이제 뭐 논의해야 한다. 뭐 테이퍼링의 시기를 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연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겠다. 금리 인상을 3월에 진행하고 당장 여름부터라도 이제 이 양적 긴축을 같이 진행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상반기 동안에 양적 긴축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연말이 아니라 뭐 단 3달이라도 더 빨리 온다라고 한다면 예상치보다 빨라졌다라는 식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적 긴축이 또다시 문제가 돼서 더 빨리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테이퍼링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이제 어느 정도 안 맥히니까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안 맥히니까 양적 긴축 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제 양적 긴축이 안 맥히면 이제 뭘로 가려나 모르겠네요. 그죠? 아무튼 당분간은 주가를 더 빼기 위한 그런 재료들 아직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걸로 봐야 되겠죠. 그 성장주나 기술주 쪽에 대한 조정의 빌미를 삼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시장에 돈이 줄어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되는 것과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 것과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아간다라기보다도 시장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 좀 빨라지는 거, 그 부분들은 글쎄요, 시장에 일단 돈을 걷어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가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직접적인 그런 그 조절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지표 쪽으로 본다면 훨씬 더 건강해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긴 하는데, 시장에 풀어진 돈을 가져간다. 그만큼 민간 투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만 때려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풀어준 거 조금 걷어가겠다. 출구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만큼 너희들 경기가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 발언, 일단 너희들한테 줬던 돈을 내가 다시 걷어가야 되겠어. 이제 내가 매달 니들 어려웠으니까 100만원씩 줬지만 이젠 내가 어려우니까 니들이 나한테 50만원씩 줘라.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같이 다시 주려고 하니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뚝 하고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폭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국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FOMC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나스닥이든 다우지수든 간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만들어주고 싶은 상황이지만, 위에서 누르고 있는 모양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 팍 튀어나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점을 일단 잡아내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가의 상승이나 또는 아니면 또 다른 하락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약간 녹록치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얻어 쳐맞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미 반영했다고 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저점을 잡아낸, 어제는 그래도 에코프로범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지수 자체가 많이 밀렸다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이 멈춰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슈 중에 또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이 LG 솔루션,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네요. LG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고, 이보다 앞서서 지금 이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이 얘기가 좀 있네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해드리고 세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게요. 여기 지금 딱 이렇게 이어졌으면 매끄러웠을 텐데 아깝네. 네, 어쨌든 두 번째 이야기, 서학개미 12조 손실 비명,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죠. 미국 증시가 바닥 밑에서 지하로 가고 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네, 국장하지마 미장으로 가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간지 한 달 만에 악몽을 꾼다고? 그 정도는 좀 오바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오바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엔비디아가 무지막지하게 손실이 났네요. 24%대는 하락을 했고, 이게 지금 1월달만 나온 성적이에요. 테슬라는 13%, 애플은 10%, 마이크로소프트 14%, 알파벳은 12%.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국내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좀 덜 빠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손실은 손실이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710억. 네, 즉, 약 85조 원 정도 가지고 있다. 야, 많이도 샀네요. 네. 이 많이 산 이거를 지금 다 기술주에다 처박아 놨다 이 얘기죠. 야, 이거 좀. 자, 근데 어쨌든 계속된 이 서약감의 투자 열풍에 지난 이번 달 3일이죠. 이번 달 3일 사상 최대치 809억 달러를 기록했었다. 그런데 3주 만에 무려 99억 달러가 감소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만큼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11조 8,300억 원이 사라진 것이다. 뭔가 12%밖에 안 빠진 거네요. 그죠?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이 빠져서 14%, 15% 빠졌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증시는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뭐 작년 연말부터 친다면 뭐 40%, 50%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제가 시황할 때 설명드렸듯이 한 17%였던가요? 그죠? 네. 평균 손실률이 17%, 미국은 그래도 12%네. 조금 더 낫네. 라고 해서 이 맛에 미장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무튼 뭐 손실이 났지만 손실폭을 좀 줄어서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건가 아닌가. 또 지금 시장 상황이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가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지수 상승률의 3배를 쫓는 레버리지 상품에 베팅하고 있다. 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QQQ. 네, 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레버리지를 지금 이제 3배로 집어넣게 된다라고 그러면, 주가가 횡보를 해도 문제고요.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3배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네,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세로 진행됐을 때는 수익이 더 크게 커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거의 쥐약입니다. 횡보만 하더라도 그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시장의 방향성이 그다지 불확실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전략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강한 데다가 코로나 상황도 불확실하고 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뭐 그래서 추가 조정이 올 수 있다. 근데 이거 지금 이 해외 증시의 그런 재료들, 해외 쪽에서 나타난 재료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그랬죠. 그냥 지금 딱 보면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서 뭘 한다? 위쪽에서 일어난 그런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익 실현을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밑바닥에서 다시 싸게 받으려는 그런 속셈들. 뭐 그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또는 미국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거기에 있는 뭐라고 그럴게 이거는 속임수, 야로 이런 거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주무르는 그런 놈들의 더 싸게 사서 하려는 그런 비겁한 행동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주가의 어떤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단기적 변동성 확대로 고통스럽더라도 페이스북, 옛날에 페이스북, 메타라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혁신 성장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거 쏙 뺐어. 같은 기술주인데요. 아마존 이런 거 쏙 뺐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근데 뭐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럴 때에서 더 사라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일단 더 사는 것도 더 사는 건데 얘네들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좀 덜 올라온 성장주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 옳시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미국장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면 일단은 조정에 대한 부분들 나타날 때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오히려 본다라면 국내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미국보다 국내 시장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연말 정도에
연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11월 말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장으로 가야 한다, 어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실 때, 그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국장이 낫습니다. 근데, 뭐, 국내장이나 미국장이나 그게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기에서부터 친다라면은 미국장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손실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뭐 그놈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지금 뭐 이 시장이나 저 시장이나 뭐 다 개판인데 그래도 그나마 네,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네, 국내 시장 쪽이 훨씬 더 괜찮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그런 쪽, 성장주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대응하셨더라면, 오히려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먹고, 그런 쪽으로, 미국장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시총상이나, 뭐, 게임주,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장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미장이라서 잘 가고, 뭐, 국장이 잘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종목을 어디서 접근하느냐, 어떤 타이밍에서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들 미국장에서 아니면 뭐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상장을 하면서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장에 대한 어떤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닌가 뭐 그런 부분인데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매수가 막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강하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뭐 보통 이제 따상 생각들 많이 하시면서 접근들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따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따상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지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수가 들어오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에 따상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당, 78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82조 원으로 올라간다. 네, 182조 원. 뭐 이제 공모가만으로도 이제 바로 그냥 막, 네,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서 한 번 더 뒤집어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기다려, 내가 추격할 거야. 내가 1등!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거기까지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 뭐 그냥 갑자기 막 매수가 몰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정도, 지금 이렇게 100조 원 넘어가서 움직이는 부분들 자체를 이제 약간 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증권사에서는 상장 직후에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서 100조 원 정도 공모가 대비 한 30% 정도 상승이 진행된 그런 10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적정 시가총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즉 미국 제품 구매 정책이 중국의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보다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유리하다라고 평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그 중국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내용이겠죠. 근데 시가총액 10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43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43만 원. 뭐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 한 51만 원짜리 뭐 하는 것도 있고 5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그 45만 원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평당가를 계산했을 때 뭐 주당 39만 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45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유한타증권에서는 이제 그 시총 92조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주가가 지금 51만원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51만원 정도가 되면 100조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1위 CATL보다도 비싸진다. 그러니까 비싸진다라는 거. 이게 세계 1위 못하면 뭐 어때? 세계 1위를, 넘어가면 좀 어때? 걔네들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주가가 51만원이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120조가 된대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세계 1위 기업인 CATL보다 갑자기 비싸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뭐 세계 1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 전에 이제 상황을 해보세요. LG화학하고 합쳐져 있을 때 화학도 하고 배터리도 했을 때도 시총이 40조밖에 안 됐었는데 예. 50조밖에 안 됐었는데, 그렇잖아요? 50조밖에 안 돼, 60조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네,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100조 넘어간다. 분사된 그놈이 100조가 갑자기 넘어간다.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갈 수도 있죠, 언젠가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데 갑자기 간다. 그런 것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100조 원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따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많이 오르면은 뭐 공모가 대비해서 뭐 한 30% 정도 올라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정정공시, 증권신고서 정정공시에 따르면 지금 기관들의 주문 수량 중 77%가 의무 보유 확약을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기관 주문 중에 의무 보유 확약을 제시한 주문은 66.5%. 66.5%면은 제법 많은 편입니다. 네. 의무 보유가 66.5% 정도 걸렸다. 즉 66.5%가 당장 매도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카카오페이가 70.4%를 가장 많이 높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네. 근데 이 카카오페이도 지금 이제 물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상태라서, 이 카카오페이를 잘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향후 흐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LG에너지솔루션은 6개월 확약이 34%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3개월이 26%, 그다음에 15일이 15.3%, 1개월이 1.2%. 그래서 지금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60 75%, 뭐 77.4%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 계산이 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 한 달 안에 나올 물량이, 2주 안에 나올 물량이 15.3%, 한 달 안에 나올 물량이 16.5%, 3개월 안에 나올 물량이 40%가 넘네요. 네, 그러면 3개월 안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익이 났으면 팔아먹고 싶은 생각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의무보유 확약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약간 떨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원래는 뭐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뭐 따상을 갈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바글바글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의무보유도 이게 했는데, 이 공모가보다도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흥행을 안 해버린다, 시장 상황이 이상해져 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올라간다, 어쩐다 막 계속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상장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 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좀 접으시는 게 좋겠고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늘 똑같아요. 상승 이후에 물량이 터지면 그 시점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뭐 물량이 터진 이후에 다음날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면서 갖고 가기 좀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물량이 터지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좋은 자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봉으로 마감해서 그냥 쭉 계속 올라가가지고 계속 양봉으로 마무리가 돼버렸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루 더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막 이제 주춤거리고 물량이 터진다든지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오늘 매도가 가장 적합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래량과 그 다음에 주가 흐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차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FOMC가 기대해서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횡보로 마무리가 좀 됐다. 근데 뭐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국내 증시도 그래서 별 얘기 없었다. 그냥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기대감이 조금 에이씨 별거 아니네.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서학개미들이 지금 1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 성장주에 또 물려있는 거죠. 이게 미국정으로 갈 때도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네. 불안했어.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물리니까 이제 그것도 극복하고 이제 레버리지를 또 쓰고, 뭐 우리나라에서 물렸던 상황 그대로 갈 거면 뭐 달라고 저기 미국에 가냔 말이에요. 그냥 국내 증시에 가만히 계셨으면은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뭔가 그래도 손실을 복구해 줬을 텐데, 국내 증시에서 와장창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손실 보고 팔고서 다시 미국 증시 꼭대기에서 또 물리는 거, 이거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팔고 또 다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느냐. 지금은 뭐 이거고 저거고 다 떨어졌기 때문에 뭐 국내장으로 온다, 뭐 미국장으로 간다, 뭐 그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네, 자꾸 옮겨 다니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주가가 45만 원으로 증권사에서 입이 모아서 얘기가 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이거 얘기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네,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덩치 자체가 공모가에서 제법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현대 엔지니어링은 수요 예측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거는 또 조금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 공모 가격이 또 밴드 하단에 걸려버리대. 그래서 요즘에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네, 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참고도 하시기 바라고요.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좋았던 주식을 매수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경제 잡지의 커버 스토리로 실린 주식을 혹은 신문에서 보았던 주식을 매수하는데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면 이미 늦은 때가 된 것이다.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었던 또 유명했었던 또 여기저기서 막 떠들었었던 그런 주식을 매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실수 안 하고 계시죠? 네, 인기 있는 주식들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